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흑백 영화가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7월에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허연의 시 7월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7월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특별한 등단, 특별한 시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인 시선집의 기획의 주인공들을 모셨는데요. 조인선 시인 그리고 유진목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신 청취자분들과 오신 손님들께도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조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목입니다.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으시죠, 두 분이. 그 시집으로 등단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3인 시선집. 시집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인 시집선 기획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주인공이 되셔서 책을 만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소회를 조금 여쭤볼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우리 시인을 두 분을 모셨더니 서로 답을 미루셔가지고 그럼 우리 유진목 시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1번이시니까. 사실 어색한 게 제일 크고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시집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제 시를 읽으시는 분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인선 시인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신인은 아니죠. 이렇게 몇 권을 시집을 냈으니까. 근데 이제 문단에서 이제 이슈가 조금 됐었죠. 신문 기사도 많이 났었고 그래가지고 좋은 시집을 낸다는 그런 기획 그 의도가 좋아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돼가지고 무척 기뻤습니다. 네. 그 3인 시집선의 기획과 그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집에 실린 프로필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유진목 시인은요. 81년 서울 동대문에서 태어났고요. 시집으로 강릉, 하슬라,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연예의 책에 수록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련사에서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쓴다고 적으셨고요. 얼마 전에 3인 시선집 제1권 연예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이 되겠네요. 조인선 시인은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셨고요. 93년 첫 시집 사랑살이를 시작으로 해서 시집 5권을 내신 이미 시인이시고요. 이 이력이 재밌네요. 안성에서 소를 키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인 시집선 제2권 시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두 분의 이 프로필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 일단 3인 시집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3인 시집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으신 분들은 또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3인 시집선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시니까 기획 의도랄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냥 조금 알고 있는 들은 대로 그냥 얘기하면은 좀 이런데요. 기존에 이제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 한 편 가지고 한 명을 뽑으니까 그 시인의 작가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선자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속적으로 10명 중에 1명 살아남는다는 그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실 질적인 면에서 작가의 역량을 담보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시집 전체를 보고서 작가의 역량을 확인한 다음에 계속된 반송과 재투고 이런 형식으로 시간을 갖고서
끈질기게 확인하는 그 과정을 그 기획 의도로 삼은 것 같아요. 황현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3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3인이 어떤 3인이신 거죠? 3인 출판사에서 나온 3인 시집선입니다. 세 명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심사위원 3명이 아니라. 저 혼자- 심사위원 3명도 근데 그거 약간 가능하죠. 중의적인 거 아니에요? 예, 중의적이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오해하고 있었네요. 조금 더 덧붙여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황현산 선생님 이름만 거론이 됐는데, 김정환 시인, 김혜순 시인 이렇게 세 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춘문예 한편으로 등단한 시인들의 생명력이 조금 짧은 어떤 위험성도 있고 뭐 이러니까 시집 전체 양을 보고 우리 시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시집을 내보자, 이런 기획하에 이 시집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번 연애의 책이 나왔고 2번 시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획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지금 현재 문단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이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투고를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걸 좀 여쭤볼게요. 유진목 시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문학과 죄송사라는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진 독립출판 형태를 통해서 시집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문학과 죄송사요. 다 들어보셨죠? 네. 네, 이제 그 시집을 보시고 사실 이제 황현선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 실린 시들 외에 더 시가 있으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망설임 끝에 네, 시들을 보여드리게 됐고, 그 후에 한두 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3인에서 시집을 출간하게 될지 어떨지를 이제 나머지 김혜순 선생님, 김정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좀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출간이 결정이 되고 난 후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 중에서 시들을 또 빼고 새로 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황현선 선생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경우고, 조인선 시인 같은 경우 어떻게 투고를, 이미 너무 많은 시집을 내신 기성 시인이신데 예, 근데 시집을 투고한다는 것 자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시집을 너무 남발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열정은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조금 성격이 좀 사납고 뭐 급하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멋대로 그냥 시집을 쓰는 족족 냈었다가 문학과 지성사의 그 정과리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이제 뭐 문학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하게 됐죠. 보들레르나 뭐 말라름의 랭보 이렇게 하다가 일단 삶을 바꿔야 된다는 랭보의 명제처럼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보다는 일단 삶이구나, 열심히 살다 보면 시가 제대로 시 한두 편 나오겠지 해가지고 살다 그냥 이렇게 시가 떠오르는 대로 쓰고 그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신문 기사가 떴더라고요. 황현 선생님, 김정환, 김혜순 선생님들이 원고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투고했다가 3번 빠꾸 맞고 간신히 선정됐습니다. 네, 아유,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네요. 그러면 이 1년 만에 시집이 나왔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 조인선 시인께서는 저는 한 조금 더 길어서 2년 만에 나왔어요. 네, 그래도 지금 시인들도 시집 내려고 하면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긴데 선택받은 시인들이어서 그런지 빨리 나온 것 아닌가요?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5월에 시집이 나왔으니까 사실 이 뭔가 이제 시집이 나온 것을 체감하시고 있으시겠죠. 뭔가 청탁이 막 물밀듯이 오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는데 사인을 해서 여전히 우편 작업을 하고 있으시다든지, 책 출판하신 이후에 어떤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전혀 달라진 거 없고요. 소 열심히 키우고 먹고 사느냐고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요, 생명인데. 유진목 시인은 어떠세요? 청탁이 좀 많아지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시를 계속해서 써왔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시를 제가 싫든 좋든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어떤 계기들이 생겨서 그게 사실은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계속 갇혀 있다 보면 뛰쳐나가고 싶다가도 그게 좀 습관이 돼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감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를 쓰고 혼자 제 노트북에 저장을 해 놓을 때는 그게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청탁이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뭔가 기한에 맞춰서 작품을 써내야 되는 압박감이 있으셔서 힘드시군요. 그게 지금은 가장 당면한 과제인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 시집이 왜 흥미롭고 중요한 계기인 것 같냐면 누구나 시인이 사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등단이라는 과정을 어렵게 정말 바느끼 통과하듯 어렵게 뭐 10번 내서 10번 떨어지고 해서 등단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혼자 즐겁게 시를 쓰는데 그게 한편의 시집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이 증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이 3인 시집선이 되게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될 거라는 거는 저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 3인 시집선에 내가 1번이고 2번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반응은 어떠세요? 시집에 대한 반응은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문우들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안성의 금은돌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황현 선생님이 추천사를 이제 보도자료에다가 한국에서 자생한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했는데 사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황홀한숲이라는 책을 낼 때 자생적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공식적으로 누구도 뭐 인정하지 않고 말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초현실주의 선언이라든지 오생근 선생님의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 같은 거를 탐독하면서 초현실주의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요번 계기로 해서 초현실주의 작가로 좀 인정받았던 게 긍지와 보람이랄까 좀 뿌듯하다고. 네. 예. 유진목 씨는 어떠세요? 주변에서 시집에 대한 독후감? 전 사실 이제 시집 내고 나서 반응들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다 읽고 나시면 남자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인 걸 알면 좀 당황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어디 뭐 이렇게 신문사에 인터뷰를 갔을 때는 60대 노인인 줄 알았다. 시가 그렇게 싱싱한 느낌이 있는데, 그죠? 기자님께서는 거의 그 노년의 할머니. 노년의 할머니, 슬프다, 그죠? 예, 저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이렇게 젊은 미모의 여성 시인임을요? 예. 근데 저는 읽으면서 느껴지던데.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직감적으로. 혹시 여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자 아니냐고. 네. 궁금하시죠? 두 분의 어떤 시들이 시집에 묶였는지 먼저 두 시인들의 시들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볼까 합니다. 서로 각자 이 상대방, 그러니까 조인선 시인은 유진목 시인의 시집에서 하나를, 그다음에 반대로 유진목 시인은 조인선 시인의 시집에서 한 편을 각각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시를 낭독해 주실지 한번 작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유진목 시인의 시입니다. 자목년 이후. 자목년 아래를 지나다 그를 본 뒤로 자주 그 생각을 했다. 생각하면 그는 꽃잎이 뚝뚝 떨어지는 자목년 아래 서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를 거기에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나는 자목년 아래에서 그를 걸어 나오게 했다. 그러자 그는 선뜻 자목년 잎을 밟으며 꽃그늘 아래를 빠져나왔다.
자몽년 이후로 그는 혼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씩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어느 날 그는 내가 모르는 여자와 섹스를 했다. 여자는 아름다웠고 그는 망설임 끝에 사정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어느 날은 잠결에 비명을 질렀다. 나는 덩달아 깨어나 흠뻑 젖은 베개를 뒤집었다. 아침이었다. 나는 거울 속에 있었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저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만이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자세히 얼굴을 볼 수 있게 한 번은 그의 면도날을 살짝 비틀었다. 상처는 금방 아물었다. 그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았다. 꽃잎은 져서 더럽기만 하고 그는 다시 자몽년 아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목 시인의 시, 이 조인선 시인의 시도 한 편 읽고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아, 네. 저는 대화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네. 봄에 늙은 여자가 연애하고 가란다. 돈 주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에 이따 오겠다 했더니 후회하지 말란다. 여름에 다방레진은 웃으며 떡다방에 대해 설명했다.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키스방을 아냐고 했다. 놀란 표정을 짓더니 또 오라 했다. 웃지는 않았다. 가을에 윤동주의 서시를 걸어두고 나를 맞이하던 창녀를 본 적이 있다. 시를 좋아하냐고 물을 수 없었다. 20년도 지난 얘기지만 정말 꿈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름다웠다. 겨울의 아내는 내 자지를 새라고 했다. 창녀는 금새라고 했다. 베트남 말인 줄 알았는데 역시 시인의 아내는 다른가 보다. 새가 없으면 하늘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각각 서로의 시를 한 편씩 낭독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다른 시인의 목소리로 이 자기의 시가 낭독될 때의 느낌? 예. 잘 골라오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읽으시기 전에 약간 주저하셨거든요. 이런 단어 읽어도 되냐 이러면서. 유진목 시인은 어떠세요? 조인선 시인이 골라오신 시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쓴 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 보네요. 왜 그 두 분이 각각 그런 시를 골라오셨는지 그 시를 예. 골라온지 말씀 좀. 유진목 시인의 시는 뭐 좋은 시가 뭐 한두 편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거를 고를까 뭐 전몽이나 당신이라는 문장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특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워낙 많았어요. 근데 이 자몽년 이유를 이거 있는데 왠지 오더라고요, 느낌이. 자몽년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백목년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인데 자몽년은 자연에 대한 사랑, 겸손, 겸해 뭐 그런 흠모, 연모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 전설이라고 있어가지고 또 전설을 이렇게 봤더니 애틋하더라고요. 무슨 동화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서 자몽년, 백목년이 됐으니까 이거 참 시가 그런 연애의 체계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이미지와 상응하는 대표적인 시가 내 나름대로 오독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이 시를 골라왔습니다. 우리 유진목 시인에게 제가 대답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뭐 반대로 유진목 시인은 왜 대화라는 시를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제 조인선 시인님 시집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여기 들어있는 어떤 자기 고백들이 굉장히 두렵게 와닿았어요. 나라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과감한 자기 고백이 저에게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여튼 저는 이 시집 안에서 그러니까 화자가 아내와 나누는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 안에서도 겨울의 아내는 내 자지를 새라고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까 여쭤봤어요. 이 단어를
낭독해도 되느냐고 네, 괜찮다고 하셔서 과감하게 네. 해봤습니다. 그 두 분께 각각 상대방의 시집을 꼭 사서 읽어 보시기를 바란다는 일종의 뭐 추천사, 각각 칭찬 릴레이 비슷하게.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유진목 시인의 시집을 읽어 보세요. 네, 이런. 유진목 시인의 시집을 제 시집 나오는 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식사 대접하고 한 권 이제 뺏어 왔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제 시집 훑어보고서 이제 유진목 시인을 그날로 이렇게 정독을 했는데, 두 번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좋은 시집이구나.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 연애의 책은 기존의 사랑시라든지 뭐 연애시 같은 거와는 뭔가 판을 뒤바꾼 느낌입니다. 황현 선생님이나 해설을 써준 조재룡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 최고의 연애시라는 그런 언사가 그게 뭐 허투루 한 말이 아니라는 거를 시 쓰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할 사람들은 뭐 영화나 뭐 책 여러 권 중에서 반드시 읽어볼 그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어떠세요?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부끄러움을 달래기 위해서 조인선 시인의 시집을 꼭 사서 읽어주십시오. 이유.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만 나눌 수 있는 어떤 은밀한 대화들,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개인의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는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보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읽어봤는데 아직 이 오신 우리 관객 여러분이나 청취자분들은 못 읽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저도 두 분의 시집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인의 이제 삶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유진목 시인은 지금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오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인선 시인은 말씀하신 소를 키우고 있으세요. 제주도 살이는 어떠세요? 저는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저를 괴롭히고 있어서 힘들긴 한데 서울보다는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지금 시나리오 작업도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목련사라는 1인 네. 제작사요? 1인 그냥 제작사.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 혼자서. 네, 네. 시나리오 작업하고 시 작업하고 같이 병행하시고 이런데 제주도 살이가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서울 살이보다? 일단은 그냥 제 경우에는 시를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할 때 거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려면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이 저에게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벌이가 없어서 서울에서의 이 생활보다 좀 더 천천히 지속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일단은 내려간 게 있고, 그 지점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거 비용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네,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우리 다 제주도로 가는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제가 체감하기로는 2달 생활비면 한 달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50% 삭감. 아니. 아직 그러니까 근데 한 달 생활비면 2달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제주도에 지금 머물고 있으신 거죠? 지금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우리 5년 뒤에 다시 한번 모셔서 제주도살이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제주도에서 글을 쓰는 일 자체가 그냥 듣기에 너무 낭만적인데 모르겠어요. 부럽기도 합니다.
그 조인선 시인은 소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예, 한 소 20 몇 마리 키우세요? 제 손으로 키운 지는 한 20년 되고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젖소 목장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산과를 또 가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소와 친하고 그냥 제 적성에 맞아요. 오늘 저녁 이 일 때문에 소 사료는 주고 오신 건가요? 예, 사료 일찍 좀 주고 왔습니다. 그 소 키우면서 씨 쓰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노동이 생각보다 근데 있지 않나요? 사실 이 시인들은 직업이 없으면은요 힘들어요.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예술에 있어서 뭐 권태주의자라는 그런 예술인의 성향이 권태적인 성향이 강한데 뭐라 그럴까 이 소 키우고 농사짓고 뭐 아무튼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긴장이 되고 시를 버리느냐 삶을 추구하느냐 이 갈래길에서 항상 끊임없이 기량하는 그런 작용에서 뭐 좀 어렵게 말하면 변직법적으로 시가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의 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겠죠. 열심히 여러분, 속히고 그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 유진복 씨는 안 벌기 때문에 나는 안 쓰려고 제주도에 들어갔고 조인선 씨는 내가 열심히 소를 키워서 벌어서 살겠다. 두 분의 시에 그런 어떤 철학이랄까 느낌이랄까 분위기 삶의 분위기가 아주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한 편 더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시를 한번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잠복을 읽겠습니다. 잠복이라는 시입니다. 그 방에 오래 있다 왔다. 거기서 목침을 베고 누운 남자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우는 것 같았고 그저 숨을 쉬는 건지도 몰랐다. 부엌에 나가 금방 묻힌 나물과 함께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방에 있자니 오래된 아내처럼 굴고 싶어진 것이다. 일으켜 밥을 먹이고 상을 물리고 나란히 누워 각자 먼 곳으로 갔다가 같은 이부자리에서 깨어나는 일. 비가 온다 여보. 당신도 이제 늙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나 등이 아름답네요. 검고 습한 두 개의 겨드랑이. 이건 당신의 뼈. 그리고 이건 당신의 고환. 기록할 것이 많았던 연필처럼 여기는 매끄럽고 뭉툭한 끝. 어떻게 적을까요? 이불 한 채, 방 한 칸, 갓 지은 창문에 김이 서리도록 사랑하는 이를. 감사합니다. 조인선 시인의 시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돈을 보다. 지폐 속에는 얼굴이 숨어 있다. 빛을 통과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그림자의 힘이다. 기계가 인식하는 홀로그램의 양에 따라 액수도 다르지만 쾌락을 맛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손끝의 감각도 다르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 똑같은 돈 없듯 어둠에서 설핏 본 얼굴만 얼굴인 줄 알았다. 지폐 속에 그려진 무릉도원과 매화마저 돈이 추구하는 이상향인 줄 몰랐다. 티클 같은 한 점이 모여 눈동자가 되고 입술이 되니 그것이 모여 역사를 이루는 사막 그 자체인 줄 몰랐다. 태초에도 언어가 있었을까? 시간의 힘은 어디서 오기에 여기까지 왔을까? 모든 혁명은 실패하고 꿈은 어디로 가시려는지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여백을 가득 채운 희미한 사랑을 끝내 나는 읽지 못한다. 천지를 가득 메운 언어의 피를 듣지 못한다. 손끝에 묻어나는 신음 한 조각만이 온전히 보이고 들릴 뿐 두 손 감싸진 새벽이 보여주는 무표정한 윤곽에 형체를 확인하느라 애쓸 뿐이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를 골라오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왜 잠복이라는 시를 선택해 오셨어요? 이 시를 고른 거는 깊이 생각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 시를 쓰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고한 유진목 선생이라고. 아, 고한 유진목. 그래서 제가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고한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셨군요. 연애 책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그 단어를 왜 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유진목 시인의 시는 그만큼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인선 시인도 여쭤볼게요. 왜 예. 돈을 보다라는 시를. 사실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죽어가는 사람도, 죽고 나서도, 뭐 아기로 태어날 때도, 뱃속에 있을 때도 이 돈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사실 돈에 관한 시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루 날 잡고서 그냥 뭐 5만 원짜리서부터 1,000원짜리까지 뭐 동전까지 책상 앞에 다 놓고서 형광등 불빛에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1년 숫자 번호가 다 틀리고 아무튼지간에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시상으로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그 밤을 꼬박 샜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해를 보면서 아 뭔가 이게 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써내려간 시입니다. 그 골라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집의 느낌들도 그 지금 읽어주신 시들에 많이 가 닿아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3인 시집선이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1권, 2권이라는 숫자가 또 상징적이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도 관심 있게 책을 지켜보실 텐데 시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니까 그 외의 나머지 작품들 어떤 시들일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제 시집으로 묻고 나면 그 다음이 사실 또 걱정이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여쭙고 이야기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조인선 시인은 예, 저는 뭐 특별한 계획 없고요. 제 큰 딸내미가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요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딸이랑 이제 소랑 또 연로하신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 무사히 그냥 먼저 살아겠다. 시 쓰는 거는 뭐 나중에 쓰고 싶으면 쓰겠죠. 뭐. 되게 이 쿨한 태도가 존경스럽습니다. 그 유진목 시인은 앞으로의 뭐 쓰는 시의 방향이랄까 고민이랄까 뭐 계획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사실 이제 연애책이 묶여서 나오고 난 이후에 제가 쓰는 시들이 좀 변화가 생긴 걸 제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경험을 녹여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은 굉장히 픽션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영화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상상해오던 것들을 시로 많이 써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책의 형태로 묶어서 털어내고 나니까 이제는 제 이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보다 더 쓰는데 더 우울하기는 해요. 제 이야기를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뭐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를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다 보니까 지치지 말고 좀 제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천천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어요. 네. 그 제주도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문장여보 소리 청취자분들께 그 3인 시집선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서 투고해 주십사
뭐 이런 부탁의 말씀, 예. 동시에 인사의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도 더운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3인 시집선이 사실 뭐 크게 거창하게 말하면 한국 현대시 100년 동안의 그 습관적인 그 관행에서 탈피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고자 황현상, 김정환, 김혜선 선생님이 혼신의 노력을 하신 시집선이에요. 물론 시간도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시를 사랑하시는 좋은 시를 쓰는 분들의 많은 투고가 있어야 그 중에서 또 골라서 좋은 시인이 나오고 책이 나와야 이 3인 시집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 진짜 힘차게 기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진목 시인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3인 시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이 기획은 사실 등단이라는 것은 책이 나온 이후에 천천히 오는 체감인 것 같고요. 사실 이 기획은 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사실 그 당사자가 되게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투고를 해보시고 이 뭐 출판사나 선생님들과 책을 만드는 그 과정의 어떤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즐거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경험을 위해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의 추천, 강력한 추천이시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오신 분들도 내가 작품을 쓰고 있다 하면 한번 과감히 투고를 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문장의 소리 한번 나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가 진행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입니다. 지금 뭘 할지는 이미 제가 방금 폼 잡으면서 말씀드린 데 다 나와 있죠. 단어, 살면서 뭐 단어 떠오르니까요. 그 단어랑 또 멜로디랑 이야기 편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여름 밤인데 여름밤 하면 낮에는 더웠지만 밤이 되면 조금 시원해져서 뭔가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한여름밤의 꿈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해서 좋긴 한데 문이 지금 다 닫혀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 실내 기온 어떠세요? 괜찮아요? 적당해요? 덥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오늘은 좀 온도를 잘 맞춘 것 같아요. 딴 때는 이렇게 막 너무 춥게 해놔서 이렇게 추우면 곤란하지 않나, 여름인데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온도가 아주 적절하게 에어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설정이 돼서 밖에 여름 바람을 맞을 수 없는 건 여전히 아쉬운 일이에요. 여름에 필수품이 지금 부채질을 하고 계신데 여름의 필수품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여름이 되면 뭐 집에는 선풍기를 꺼내야겠죠. 에어컨이 집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풍기를 또 먼지 쌓인 선풍기 꺼내서 탈탈 닦아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모기약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모기는 언제 어디서든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모기약 준비하고요. 또 준비하는 게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요즘 뭐 부채 많이 안 들고 다니시겠지만 저는 좀 부채를 여름이면 애용을 하거든요.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어제의 단어 특별히 부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부채를 좀 갖고 왔어요. 아, 시원해. 아마 부채 지금 한 분은 어디서 길거리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길거리에서 받으셔서 오늘 굉장히 유용하게 쓰셨죠.
네, 쓰셨고 또 혹시 부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부채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부채 가지고 다니시는 부채를 이렇게 펼치셨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부채가 사실 필요 없는 시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나 실내 어딜 들어가나 다 냉방이 미친 듯이 빵빵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질 할 일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채가 참 소중한 것은 그래도 뭐 길거리를 다니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에서 이렇게 잠깐 서 있어야 할 때 햇볕을 이렇게 가릴 수 있고요. 이 햇볕 가리고 안 가리고만도 얼마나 더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땀이 이렇게 찌 흐르면 이렇게 또 부채질 막 하면 그래도 이 바람이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어딜 가나 사실 버스도 너무너무 차갑고 지하철도 너무너무 차갑고 카페도 차갑고 백화점도 차갑나? 다 차가워서요. 저는 좀 여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좀 괴로워요. 그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몸이 괴로운 것도 있겠죠. 그리고 참 문을 열지 못해서 그 자연 바람을 맞을 수 없다는 게 저의 몸에는 굉장히 큰 괴로움이고, 마음적으로는 이 우리가 시원하자고 이렇게 실내 모든 에어컨들을 거세게 틀어 놓으니까 바깥으로 우리가 뿜어내는 이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 때문에 이 같이 살아야 하는 이 밖에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부채 홍보대사처럼 하려고 부채라는 단어 선택했는데요. 먼저 이 부채 여름 해서 떠오른 곡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름과 관련된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여름 하면 여름 노래 하면 막 무조건 쿨해 이런 것만 여름 노래가 아니고요. 찾아보면 세상에 아주 좋은 여름 노래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 제목이 무더운 여름과 자전거 타기라는 노래예요. 혹시 제목도 처음 들으시죠? 다. 이 노래는 그 조동진 씨의 세 번째 앨범 무비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제일 마지막 트랙에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무더운 여름과 자전거 타기 이렇게 상상만 했을 때 와 좋다가 아니라 더워 죽겠어 그걸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사실 아마 그런 생각도 반반 들 거예요. 약간 와 시원하고 좋겠다가 아니라 더운데 웬 자전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는 좀 우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시원한 바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 여름 키 큰 소나무 숲 사이 바퀴 큰 내 자전거 가지 꼭대기 유난히 환한 그 아래로 부딪힐 듯 지나쳐 크게 한번 웃음 지면 먼지 가득 입안에 넘어질 듯 달려가면 온 세상이 내 품에 땀이 배면 옷을 허리에다 돌려매고 부는 바람 속으로 두 다리에 힘을 다해 페달을 밟으면 나를 수 있을지 몰라. 크게 한번 웃음 지면 먼지 가득 입안에 넘어질 듯 달려가면 온 세상이 내 품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우리 신나게 크게 한번 자전거 탄다 생각하고 여름 땀 흘리실 거 각오하고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들으시는 사이에 저희 이 엽서 있잖아요. 문장의 소리 엽서 아마 다들 과자와 함께 초콜릿과 함께 다들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다가 부채라는 단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모든 것들, 아무 것들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그 이야기도 또 나눠 보고요. 또 소개되신 분들께는 제가 준비한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을 저희가 원래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책이 지금 딴 데로 배송이 되는 바람에 직접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락처나 주소를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무더운 여름과 자전거 타기. 우리 지난 여름 키 큰 소나무 숲 사이 바퀴 큰 내 자전거 가지 꼭대기 유난히 환한 그 아래로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막 더운데 막 땀 찔찔 흘리면서 막 여름에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시원한 바람이 막 오는 느낌이 이 노래 안에 다 있네요. 그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 본데. 역시나 에어컨 속에 있는 것이 좋으신가 본데. 그 사이에 적어주신 것을 좀 읽어볼게요. 부채. 꼭 손잡이가 있어야만 부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손에 든 그 어떤 것도 흔들어 주기만 하면 바람을 일으켜 주니까요. 여름날 가장 값싼 사치 같네요. 책을 선물해 주시면 열심히 읽고 또 팔랑팔랑 붙여볼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그래요. 맞아요. 손을 꼭 뭐 이런 부채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종이 같은 거, 조금 면적이 있는 게 있으면 어디서나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래서 종이, 뭐, 노트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가방에 노트 같은 것도 하나 없고, 뭐, 온통, 뭐, 이런 물병, 이런 거 아무리 붙여봤자 절대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김여진님께 꼭 책 선물 드릴게요. 팔랑팔랑. 좀 책 무거울 거예요. 무겁더라도 팔랑팔랑 여름 잘 그 책 붙이시면서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은 부채. 땀을 식힐 때보다 팔이나 모기 같은 날벌레를 잡을 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써주셨는데, 와, 이거는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또 다 벌레 잡으실 때 진짜 무서운 전기채로 잡잖아요. 전기채로 잡는데 이렇게 부채로 그런 거 잡는다. 저는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부채 꼭 나 바람 말고 모기 잡고 파리 잡는데 쓰시더라도 부채가 하나쯤은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자동 핸디형 소형 선풍기를 장만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무척이나 더웠고 밖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거든요. 제 가방에는 항상 접이식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새로움에 빠져 선풍기를 사고야 말았어요. 오늘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급 부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사과하세요. 부채에게 사과하시고, 선풍기도 사셨으니까 뭐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잘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고, 아마 이 부채, 이런 소형 선풍기만큼 보다 더 강력한 바람을 얘가 불어줄 거라고 저는 약간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그것도 이렇게 하면 부위별로 할 수 있구나. 어쨌든 그 부채에게 좀 사과하시고 부채도 딴 데 버리지 마시고 가방 속에 2개 함께 들고 다니면서 이것도 쓰셨다 저것도 쓰셨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채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이 부채 이 예쁘고 고마운 여름에 부채 햇볕도 가려주고 바람도 일으키는 부채. 요즘은 부채 잘 안 쓰시지만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전에 도대체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 선풍기 없을 때는 부채 붙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겨울에 난로 없을 때요. 그럼 그 사람 다 어떻게 살았어? 뭐 불 피우고 연탄 피웠다가 그 전에는 모닥불 피우고 이렇게 다 살았잖아요. 다 살 수는 있었죠.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지혜로움을 발휘해가면서 더 자연적인 바람도 느끼고 더 따뜻한 어떤 인간미도 느끼고 이러면서 죽지 않고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미친 듯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해서 될 일인지 반성도 좀 해보게 되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단어와 뭐 이런 여름 이야기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 있어서 찾아왔거든요. 박완서 선생님의 2013년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발표된 책이에요. 돌아가신 후에 그 전에 이 노란 집 선생님이 사셨던 아치울 노란 집에서 2000년대부터 쓰셨던 글을 따님이 모으셔서 발표를 한 수필집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의 또 여름 나는 이야기 적혀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환상적 피서법. 우리의 옛 속담에 여름엔 첩하라 부채 산다는 말이 있다.
첩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치는 부부관계보다 피부적으로는 더 가깝고 살뜰한 사이다. 그렇게 끼고 돌던 첩을 팔아서 부채를 산다는 말 속에는 우리나라 삼복더위에 견디기 어려움뿐 아니라 간단한 피서법 같은 게 들어있다. 줄곧 끼고 돌던 내 새끼도 품에서 뚝 떼어놓고 싶고 옹기종기 붙어 살던 친구들도 식구들도 귀찮아지는 게 여름이다. 내가 어릴 때는 바캉스란 말이 있지도 않았지만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시골집에서 보낼 수 있었다. 우리 시골은 기차에서 내려서도 20리나 걸어 들어가야 하는 두매산골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우리 고향 가는 길처럼 산과 들과 시냇물이 아름답게 조화된 순결한 자연을 본 적이 없다. 고개를 넘다 지칠 만한 지점엔 반드시 차갑고 단 석간수가 흐르고 있었고 고개를 다 넘으면 어김없이 넓은 들이 펼쳐지고 들판을 적시는 시냇물은 맑고 투명했다. 농부들이 섬기듯이 정성스럽게 돌본 노는 여름방학 무렵이면 그 푸르름이 절정에 달해 깊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지천으로 핀 농로의 하얀 개망초꽃과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마침내 도시의 혼잡을 벗어나 자연의 일부가 되었구나 싶은 감격과 안도감 그리고 평화와 휴식의 예감으로 나의 여름방학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삼복더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체온도 문득 견디기 어렵게 할 만큼 지독하게 끈끈하다. 여름엔 우선 붙어 살던 인간관계를 바람이 통하도록 성기게 해볼 일이다. 여름에 혼자 집에 남아 있어 보라.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도 집이 얼마나 시원한가. 이웃집에서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을 때 약간은 고독할 것이다. 그러나 고독처럼 산뜻하고 청량한 냉기는 없다는 것을 곧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네, 나의 환상적 피서법이라는 꼭지에서 제가 글이 좀 길어서 발췌를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낭독한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진짜 네, 그 피서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피서법인 것 같아요. 혼자 가족들이 일단 좀 떨어져 인간관계를 좀 바람 돌게 좀 떨어져서 혼자 있어 보라. 그때 고독하겠지. 근데 그 고독은 또 얼마나 청량한 무언가 그런 냉기가 되어줄 것이냐. 이런 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하나 옆에 두고 수박, 너무 나 옛날 얘기하는 것 같다. 시골 막 한 80년대 운데 우리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수박 그 막 할머니 뭐 외갓집에 선생님도 어릴 때마다 도시에서 방학 때 시골로 가셨다고 하지만 뭐 저희들도 어릴 때 방학 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막 할머니 무릎에 누워가지고 있으면 할머니가 옥수수 삶아 오시고 옥수수 이렇게 뜯어 먹으면 할머니가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당신도 더우실 텐데 우리 시원하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던 그런 생각도 나곤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게요. 사실 매번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번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매번 하는 게 저는 쑥스러워서 하지 않고 있었더니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 2집 앨범 중에 같이 살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점점 아마 여름은 더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여름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뭐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 더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만 좀 살아보겠다고 너무 개발하고 너무 발전하고 해서 환경이 이렇게 돼서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감수하고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절에 만든 노래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아가자. 땅의 나무와 풀벌레 같이 노래하자. 하늘의 새와 작은 시냇물
같이 춤을 추자 갈대들아 바람에 맞춰 같이 안고 살자 이 조그만 세상에서.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읽고, 너무 열심히 많이 써주셔가지고, 읽지 못하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 전하고 제가 꼭 다 읽고 마음속에 여러분들 의견과 이야기들 마음속에 담아놓겠습니다. 하나, 제 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 읽어볼게요. 부채,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다. 여름만 되면 집에서 열 수 있는 모든 문, 냉장고 문을 제외하고 모두 열어두고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세상을 저주한다. 저주가 들 때도 있죠. 선풍기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에 한숨을 내뿜는다. 그렇다, 한숨. 선풍기의 바람도 덥고 누워서 속절없이 흔드는 부채마저 덥다. 내 몸을 흔들어 더욱 더워진 내 몸을 식히는 것이 고약한 자위행위를 하는 듯 허탈하다.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다. 에어컨이 없는 호텔에서 섹스를 하는 커플들이 밉다. 좀 과격한, 네, 많이 에어컨 없어서 더우셔서 많이 좀 화나셨나 봐요. 지금 약간 글에 증오가 좀 있으시네요. 이럴 때는 저도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 심정은 뭐 이해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땀을 막 흘리셔야 돼요. 땀을 막 흘리시고요. 흘리신 다음에 그냥 계속 찬물에 샤워하고 또 좀 시원해져서 또 막 하다가 또 땀 흘리면 또 하고 이 수밖에 없는데 이 수가 저는 괜찮은 여름 나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저께 매미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매미 며칠 뒤에 나오면 아마 온 밤이 왕왕 되면서 그 소리 때문에 더 더워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여름은 어쩔 수 없이 더운 계절이니까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푸시고 기계 이렇게 센 바람 잠시 좀 줄여주시고 부채 같은 거 하나 장만해서 사실 종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부채 이렇게 붙이면서 이 자연바람이 주는 여유로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꼭. 그러면 이런 부채 솔솔 부는 바람 속에서도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삼인 시선집의 처음을 연 두 주인공 유진목, 조인선 시인과 함께한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기획은 문장의 소리에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께도 반갑고 흥미로운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7월 두 번째 공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